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쨌든 그 육지와 바다, 그 다음에 하늘, 이제 세 개의 이제 삼원의 어떤 하나의 공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늘이라는 곳, 그 다음에 육지라는 곳, 그 다음에 바다라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그 평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적에는 뭐 바다 같으면, 뭐 부산 사람 같으면 뭐 광안리라든가 또는 뭐 해운대라든가 이런 걸 주로 이제 일상적인 이런 것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떤 하나의 그 학문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출발은 뭐랄까 그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 오늘날의 바다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해양 문학으로 바다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배를 제가 한 사람을 띄워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딱딱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철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철학이거든요. 인간이 어떤 이제 선한 인간이냐, 또 악한 인간이냐, 그래 인간의 존재성은 뭐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사실 인간에 대한 철학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 인간인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는 철학이 없었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과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뭐냐면 자연에 대한 자연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뭐 지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또는 예를 들어서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렇게 했을 적에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개의 원소를 갖고서 뭐 아주 물이 중심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물, 불, 공기, 흙이 4분의 1씩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하나의 자연에 대한 논쟁, 이것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 철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떤 하나의 여러 철학자를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뭐냐면 이 20세기 이 후반에 들어간 거예요. 후반에 대해서 생태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태. 그럼 그 생태라 하는 말은 뭐냐면 자연과 인간을 묶는 이야기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이 자연 철학에서 인간 철학으로 다시 인간 철학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자연 철학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철학의 큰 흐름이다. 거기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인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도 생태 이렇게 하죠. 인문 생태학 또는 인문 철학 이렇게 붙이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줘야 된다. 그러면 바다라는 곳, 그래서 이제 바다라는 곳, 물이라는 곳, 그 다음에 또 해양이라는 곳, 어떤 점에서 아주 좁은 의미로서는 물에서 시작하는 거죠. 물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바다로 확장되고 그것이 다시 해양으로 보다 더 확장될 때 그 속에 어떠한 인문적인 요소가 있느냐, 인간적인 요소, 이걸 이야기를 할 적에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이라는 말과 애라는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든가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태어났잖아요.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든 그 만물의 자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하나의 뭐랄까 유의성이랄까 이게 그러니까 환경 오염, 그다음에 바다 오염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는 몸이 바다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다를 갖다 훼손할 수 있느냐? 다시 바다를 우리가 하나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해양 인문학이라는 말에서 H2O라는 우리가 단순히 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H2를 하나의 이제 화학 방정식으로 나타내지만 H2O지만 이 속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생이라는 말, 그 탄생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애라는 말, 이것이 같이 가있다. 아주 비유할 것 같으면은, 그럼 인간이 어머니의 어떤 자궁에서 자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럼 이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자궁을 해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세계 4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든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그다음에 인도 갱지스 문명이든 황하문이든 큰 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큰 강의 개념이 바다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river, 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강. 근데 그걸 great river, 대하 하잖아요. 저기요, 양자강 같은 거, 황허강 같은 거는 그래 강은 대하하는 말을 붙이게. 그때 하자는 강하자이면서도 바다 하자와 같이 써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원시 시대 옛날에는 뭐냐면 그냥 그 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량 창고였죠. 뭐 조개를 채취한다든가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해초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잡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결국 인간이 이주하는 공간이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강에서 강을 건너가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갔지만은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이쪽에서 저쪽 대륙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뭐랄까요, 이동의 역할을 했다면, 강이라 하는 것은 타운 투 타운, 이 타운에서 저 타운으로 간다면은 바다라는 것은 country to country,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옮겨가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이주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조선술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항해술도 발전하고, 천문학도 발전되고,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 적심에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적심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항해술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조선술을 만들게 되니까,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신화라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신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무엇이 생기면 예술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문화, 또 바다에 대한 그림, 또는 바다에 대한 음악, 이런 것이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한 어떤 조선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학문의 흐름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바다 인문학이라는 오늘날의 21세기에 이런 어떤 하나의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비가시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지 있잖아요. 육지에 서가 있으면, 자 보면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호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는 오직 물밖에 없어요. 그 물밖에 없는 것이 비가시적 상황이에요. 이 비가시적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항상 비가시적 상황이 인간에게 미치는 것은 공포감이라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신비, 이런 어떤 것이 두려움이 공포감을 갖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인간은 뭐냐면 이 비가시적인 상황에다가 여기다가 물건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의 설치가 배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등대라든가, 또는 항구라든가, 또는 열이라든가, 또는 물고기라든가, 또는 해초라든가, 그런 가시적인 것, 바다와 관계되는 것, 그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공포와 신경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망대해 하는 말을 쓴다고 해요. 망망대해는 바로 뭐냐면은 바다가 갖고 있는 비가시적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뭐냐면 가시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문학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보면 바로 여기서 문학이 존재하게 된 이유, 신화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막연한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비감, 또는 두려움, 또는 예를 들어서 공포감, 이런 것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촌 지방에 있었을 적에, 그러면서 농사가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랬을 적에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신당을 만드는 것이죠. 신당이라는 하나의 가시적인 건물을 만들므로써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라는 것, 또는 예를 들어서 항구라는 것, 또는 덩대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바다에 대한 인간의 공포감, 두려움,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제거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물체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말이 되는. 그래서 항상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 무질서한 것, 혼돈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배입니다. 배인데 뭐로 만들었습니까? 책으로 만든 거죠. 그죠? 책을 하는 어떻게 종이로서 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양 인문학 또는 바다 문학 또는 예를 들어서 해양 문학 또는 바다 문학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이것은 문학을 통해서, 즉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바다를 갖다가 항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책 한 권 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지나면 책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책을 배운 교과서를 왜 합니까? 책거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왜 하면 시골에 내가 좀 맨날 기억할 때는 그런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 아니면은 그것을 찢어가지고 돛담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내가에 나가서 겨울에 나가서 띄워들었던 그 종이배를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적에 이미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것, 바다에 대한 신비감 이런 것도 있는 거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배에 갖고서 글을 쓴다는 거죠. 글을 쓴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궁으로 어떻게 보면 시냇물이라는 탯줄을 통해서 내가 배를 띄워가지고 그것을 연애처럼 하나의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본능, 이것이 돛담배 속에 있다, 종이배 속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아주 어떤 하나가 문학과 어떤 바다와 이 두 개를 결부시키는 어떤 하나의 바다 생태학, 바다 인문학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향을 누비는 책 이런 것을 하나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다를 걷는 낙타, 이 이야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낙타 이야기를 하면은 사막에 다니는 낙타, 또는 예를 들어서 뭐랄까 아프리카 초원에 다니는 낙타, 또는 고비 사막에 짐 지고 가는 낙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낙타는 어떻게 보면 물 없이도 오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낙타조차도 그냥 바다로 가려고 하는 그냥 어떤 귀향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그래서 낙타가 예를 들어서 바다로 가려고 하듯이 그러한 귀소 본능,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바다와 인간과의 관계는 원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흐름은 절대로 반전시킬 수가 없다, 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다를 걷는 낙타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는 이 고래 포경선이잖아요. 바다의 제왕, 이 고래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것을 인간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그죠? 바다를 향해서 다리를 넘는 것이죠. 다리를 놓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한에 이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의 바다 추구랄까, 이것은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 고래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이 고래라는 것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이미지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해서 다리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지에 놓거나 또는 교량에 놓거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보면은 우리가 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바다의 해안선을 끼워서 도는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하나의 둘레길이라도 그 바다 곁에 놓여져 있는 이 둘레길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면서 그런 걸 갖다가 하나의 작품으로 쓸 때 그때 갖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이 다리를 놓았던 사람 또는 예서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의 그 원초적 귀향 의식 이것을 우리가 바다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쓰는 겁니다.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바다와 그 인간과 생태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바다를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다. 이렇게 하죠. 요 이제 물 한 방울 있잖아요. 요 물 한 방울이 바로 작은 바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다를 아끼자. 근데 우리가 갈 수 있을 때에 이제 물 한 방울도 아끼자. 이런 어떤 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 그것은 어디까지 물을 아끼자 하는 그런 포스트지만은 그래 여기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물 한 방울이 바다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랄프 월도 에머슨 하는 이분은 원래는 목사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너무나도 뭐라고 딱딱한 어떤 엄격한 규율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사직을 벗어났죠. 벗어나고 자연으로 귀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연을 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에머슨에서 Nature, N-A-T-U-R-E Nature라는 하나의 그 에세이집을 발견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미국 에세이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에머슨이라는 이 사람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 에머슨은 기독교로부터 어떤 하나의 그 생태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첫 번째의 발자국을 디딘 사람이 에머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물 한 방울이 작은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루이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를 이야기했느냐면 바다의 파도 끝에 물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도 끝이 예를 들어서 이 파도 끝이 이 바위에 탁 부딪히 가지고 튕겨 나가는 그 시간 크나마는 1초 정도지 않겠습니까? 1초 정도. 그 1초의 짧은 시간, 그 모먼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구한 세월에 비하면 영겁에 비하면 그것은 찰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의 그 바다의 파도로서 인간의 이제 인생을 갖다 설명하는 그 이야기고. 근데 이제 이 루이스가 실제로 설명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냥 인생은 뭐냐 파도 한 번 치는 것처럼 너무 짧기 때문에 허무하다, 허사다. 그러니까 막 아무 따라 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놀라운 어떤 변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신. 바닷물이 푸르잖아요. 이 바닷물이 풀어져서 이 파도에 부딪힐 순간에는 무슨 색으로 갑니까? 흰색으로 변합니다. 흰색.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삶이 비록 뭐냐면 찰나적일지라도 아주 빛나는 파도처럼 알고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게 살자.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라클리투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고요. 이 사람이 뭐냐면 보십시오. 지혜는 유일한 것이다. 그것은 바다에서 모든 뱃길의 방향을 가리키는 정신이다. 우리는 육지에서 살더라도 바다와 함께 하늘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육지식물은 우리는 육지동물이잖아요. 육지동물이라 할지라도 육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고 바다와 하늘을 함께 보아야 된다. 그죠? 이런 이야기죠. 육지에 얽매이지는 육지성에서 벗어나서 창공과 바다를 갖다가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알프레드 뉴턴은 지구라고 하는 유성에서 삶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세상 만사 깊이 생각해야 할 대상이다. 그 온갖 이야기를 에세이만이 담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갖다가 많은 어떤 그림이 담죠. 음악에서 담기도 하고
미술에서 담기도 하고,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담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학 또는 예를 들어서 소설에도 담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담길 수는 에세이라고 했어요. 에세이.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할 적에 그 에세이에서는 세상 만사 유성에서 보면은 모든 대상이다. 그리고 헤라크레이토스 이런 것이 하는 이제 사이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알프레드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어떤 하나의 그 선적인 그런 하나의 그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산사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용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바다를 면에 있는 그런 절들이 많고 글절들로 많이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독특하게 보면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원. 예를 들어서 뭐 성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에 있으면은 그다음에 그 신부들을 양성한다든가 수사를 양성하는 이런 어떤 수도원이 대부분 산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오래된 어떤 수도는 거의 대부분 바다를 면해 있대요. 그래서 그 바다에 대한 영상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뭐냐면 바다는 존재들이여 사람의 눈 그것이 바다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바다의 격정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성난 파도를 넘어선 자 그제에 대해 말하자면 부처 가라사대 존재들이여 자기 내면에서 자신의 파도로 자신의 소용돌이로 자신의 심오함으로 자신의 괴물로 눈의 바다를 가로질러보라. 이거는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 인도에 우리가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가 한 말이 있는 말 중에 아주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자신의 파도로 자신의 소용돌이로 심오함으로 괴물함으로 눈의 바다를 가로질러라. 그래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바다의 눅져있는 것 같다. 사람의 눈이 바다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 철학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휴머니즘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은 산에서 찾지 않고 바다에서 찾았다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려시대든지 또는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거쳐오면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한양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중심으로 하고 육지에서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바다의 삶을 갖다가 비하시켰죠. 그게 뭐 어부라든가 또는 뭐 선이라든가 사실 그런 것은 뭐냐면 크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뭐냐면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하나의 그 바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명색이 삼면이 우리나라는 항상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태리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태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지면서 지중해를 어떤 지나는 해양 제국이 됐다고. 해양 제국.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극동아시아에서 바다에 갇혀버린 그런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바다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 바다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 또는 바다에 대한 인문학적인 인식,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하나의 그 외부로 해외로 뻗어나가게 되기 위한 하나의 그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 바다에 대한 인문학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이제 바다의 이제 신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면은 옛날부터 물불공기합 이것은 이제 자연의 4대 요소죠. 4대 요소인데 이게 더 강하냐? 이게 더 강하냐? 이게 더 강하냐? 이걸 이제 그 철학자들이 아주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는 거죠. 탈레스 같은 철학자. 탈레스 히어로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랬거든요. 사원서 중에서도 근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자연 철학은
이 지구는, 이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그런 하나의 자연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는 이야기할 적에 우주의 근원이며 우리는 생물로 창조한다. 뭐 이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 바다는 뭐 생명의 제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물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물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우리는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공기. 그런데 고대인들은 물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나오는 그러면 밤수와 염수가 연합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그게 모든 우주의 출발은 물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투는 바닷물이 무찌르고 창조를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 문화의 출발의 하나의 서양 문화를 통치한 하나의 역사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만 거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시작부터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살인, 그 다음 거기서 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창조, 그리고 또 쫓겨나는 것, 이런 것을 하나의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성경 속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그 기원전 성경은 이제 그때를 이야기하지만 그보다도 쓰기 5,000년 전이에요. 5,000년 전에 길가메시 서사시 하는 것이 있는 게 길가메시.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길가메시라는 한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 종족의 건국 역사를 적은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야. 서사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국 이야기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하고 또는 인문학을 이야기할 적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실질적으로 그 앞에 뭐냐면 그 전에 이미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신화가 있었는 거야. 그래서 길가메시 신화를 본따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길가메시, 적어도 이제 우리가 문학을 하고 하려면은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용어는 알아야 된다. 용어는 알아야 된다. 어제 지난 주간 제가 이제 그 부산 문인협회에 가서 강의를 할 적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가서 찾아서 보고 읽어라. 길가메시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길가메시를 적었을 때 첫 장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서 찾고 보고 적어라. 이것이 작가의 네 가지는 가서 찾아라 하는 말은 여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행을 이야기하고 보고 적어라. 이거는 작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작가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여행과 그 다음에 독서를 교배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뭐냐면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서 이 속에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뿐 아니라 홍수 신화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노아의 방주, 그러면 인도의 만우, 헤루의 목동 영재, 중국의 도키와 여와 이야기야. 이것이 전부 다 홍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오직 그 선택받았던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이 새로운 인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좀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하나의 이제 서구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죠, 페루죠, 중국이죠. 이걸 보면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 뭐고 지구 곳곳에는
지구 곳곳에 있는 모든 어떤 하나의 그 민족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홍수 신화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홍수 신화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저는 구세대를 멸한다는 이야기죠. 구세대를 멸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등장시킨다. 그 방법이 뭐냐?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 물의 사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위대함, 경건함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신화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화 속에서 바다가 등장하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 그리스에 나오는 포세이돈 신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의 특징은 뭐냐면 삼지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대로 항상 포세이돈의 신화라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고요. 이 포세이돈은 기원전 14기에 제우스하고 하데스와 포세이돈 삼형제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타이톤죠. 우리 보통 트럭에 보면 타이탄카는 트럭이 있었잖아요. 네. 그 타이탄이 여기서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타이탄. 그러니까 이 타이탄 거인종은 반인 반수였어요. 반은 인간의 모습이고 반은 짐승의 모습이었는데요. 짐승의 모습. 이 반인 반수. 그러니까 이 제우스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괴물이라는 거지. 괴물. 그래서 반인 반수를 자기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럼 이 삼형제가 소위 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럼 이 자기 아버지 타이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종족을 갖다가 자기 조상이지 않습니까? 잡아서 인육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 인육을 먹은 이유는 하나의 발산한다 하는 말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갖다가 물려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육을 먹었던 이야기. 그래서 제우스는 하늘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하데스는 지옥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이돈은 바다를 가리키는 그래서 3등분 해가지고 삼국 통치를 이루간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때 이 삼지청은 폭풍과 아주 거칠은 파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포세이돈은 다른 모든 해신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항상 히랍 시대 로마 시대의 그 선대는 제대로 어떤 하나의 배도 옳게 만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문도 발달되지 않았고 항해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선원들은 무사하고 항해를 비기를 위해서 하나의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런 이야기로서 항상 신화는 구체적으로 포세이돈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랍인들이 이제 뭐냐면 이 포세이돈은 아무래도 폭력적이고 거의는 아주 남성적인 어떤 하나의 바다의 신의 어떤 하나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아주 연약하고 여성적이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떤 하나가 바다 어떤 선원들을 유혹하는 인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의 아주 바다가 갖고 있는 어떤 강함, 바다가 갖고 있는 아주 부드러움 이 두 개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포세이돈하고 우리가 항상 물의 요정 인어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 그 이야기. 그래서 인어에 대한 이야기는 인어공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덴마크의 인어상 이런 것도 있다시피 뭐냐면은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과 밀턴 물고기 모습이고 위는 인간 반인 반수잖아요. 반인 반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기본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타내고 인간의 진화 이것도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술의 힘을 갖고 있고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그래가지고 마치 인어에 대한 인어와 사람과의 전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어가 갖고 있는 빛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허리띠라든가 저는 예를 들어서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 모자, 허리띠, 빛, 거울 이거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무체잖아요. 여성성을. 그래서 이걸 원래 목욕할 적에 훔쳐가지고 숨겨놓으면은 평생 산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우리의 동호회 무슨 날개요. 나무꾼가 쓰냐? 그래. 나무꾼가 쓰냐? 그래가지고
돈을 좀 넣고 이러니까 이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만약 하늘로 날아가겠다. 그 이야기. 우리의 남은 꿈과 선녀 이런 게 있듯이 서양에서는 그래서 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런 걸 보면 역시 서양인은 이 바다라는 것, 바다를 중시하는 어떤 해양 문화가 발달되면 우리는 나무꾼과 선녀 이런 거는 뭐랄까 그 육지 어떤 신화, 그죠? 이런 것이 발달된 것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롤렐라의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이너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제 포유류가 그냥 어떤 아이 새끼 젖을 먹이는 걸 보고서 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어쨌든 보면은 이 이제 사람들은 뭐냐 이 바다를 중심으로 바다를 통해 가지고 바다와 관계된 온갖 신화도 만들어내고 또 전설도 만들어내고 또는 이제 동화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어떤 그러한 어떤 하나의 문학, 해양 문학이랄까요, 바다 문학이랄까 이것을 옛날부터 해왔다. 그래서 이 바다 문학이라는 것이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바다 문학은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바다의 괴물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해룡 같은 것도 뭐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 이야기, 용궁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와 있는 이 괴물 뭐 이런 것은 이제 악어와 비슷하게 살아 나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레바이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다의 영웅하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고래를 잡던 사람 또는 어부 이런 어떤 하나의 뭐랄까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떤 하나의 바다의 영웅 또는 바다의 주인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실 지금도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해양 문학 하면은 그냥 어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면은 뭐 어부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해리에 대한 이야기 또는 예를 들어서 바다가 난파돼 가지고 뭐 혼자서 뭐 자식을 키웠던 그런 어떤 바다 어머니에 대한 이런 데만 한정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바다를 채취하는 것, 바다에서 식량을 채취하는 이런 데까지만 어떤 바다 문학이 한정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바다 영웅을 찾아야 된다. 새로운 어떤 바다 문학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적에 이제 보면은 사실 인간은 바다에 대한 투쟁사죠. 여기는 모험가도 있고요. 선원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해운도 있고요. 해적도 있고요. 해양 스포츠맨까지 바다와 연결되잖아요. 스쿠버 다이버, 그죠? 그럼 스쿠버 다이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이게 바다 문학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해양 문학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뭐고 문양어선 선장이었다는 것 또는 이제 무역선 선원이었다는 것, 저 해양대학교처럼 그죠? 뭐 이런 마도로서 이런 이야기까지만 해양되어 있지 아직 해군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가 쓰면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해적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해적 장보고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드라마는 하더라도 아주 대서사시였던 하나의 이런 문학으로 된 것은 아직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해양 스포츠맨 이런 데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서 바다 문학의 바다 주인공을 확장시켜 나가라.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고 생존하는 가운데 인간은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바다를 뭐 이용하고 바다를 활용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와 함께 사는 것 역시 생태더라고요. 역시 생태 문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또다시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인문학이라든가 인문학은 사실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인간 중심의 문학이거든요. 인간 중심.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자연의 지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기주의야. 인간 이기주의를 뭐랄까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문주의거든요. 인문학이고 인문주의거든요. 인문주의학.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생태 인문학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생태. 왜 그런지를 가만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초창기에 말이죠. 초창기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화의 시대였다. 신화의 시대는 사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들을 빌려온 인간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이 뭐 맞플레이 맞짱 뜨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함께 어울려 살았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 거야. 그 중요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라면 인간과 자연의 하나였어요. 뭐냐면 때로는 사람이 꽃으로 변하기도 하고 나무로 변하기도 하고 해로 변하기도 하고 달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우스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양이 여자로 변해가지고 제우스하고 연애하고, 그러니까 이 생태와 인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약 700년, 800년은 중세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신이 유일한 존재였죠.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 인간들도 노예였는 거예요. 그것이 깨뜨려진 것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우리 배웠잖아요. 이 르네상스는 인문주의야. 인문주의, 인간주의. 신에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이 인문주의야. 그래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을 하면 신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우리나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신과 인간이 함께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 중 14세기, 15세기에 와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것이 르네상스. 이 말로 말하면 재현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과 자연 이야기.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중심이 되면서 그 뒤에 나왔던 큰 흐름이 과학의 시대가 도착했잖아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21세기 와가지고 생태주의 하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가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은 그냥 n분의 1이라는 거죠. 인간이나 지령이나 꽃 한 송이나 나무 하늘나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존재성을 가진다는 거야. 이게 생태주의야. 그래서 저는 항상 봤을 적에 오늘 이렇게 강렬하게 부르짖는 것은 제3의 르네상스라.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이 20세기에 돌아와서 비로소 그리스 로마 시대로 제대로 돌아갔다는 거야. 근데 아직 여러분 생태주의가 채 한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적어도 이루어지는 아마 이야기된다. 한평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적에 글을 쓸 적에 한 편의 글을 쓸 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과 자연 요 세 개의 관계를 푸는 존재성을 다루는 문제, 이것이 앞으로 문학의 어떤 화두가 아닌가. 아까 앞에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가 바로 뭐냐면은 바다의 영웅이다. 이렇게 바다의 주인공이다. 바다의 영웅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의 영웅을 갖다가 그려내는 많은 문학적인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 문학적인 장르에 보면은 에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필이 있고, 그 다음에 산문이 있고, 칼럼이 있고, 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 짧은 산문이라 하는 거죠. 짧은 산문. 여기는 이제 소설을 빼는 겁니다. 소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말하면 산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소설은 어떤 뭐랄까 허구적인, 그러니까 긴 산문이고, 그럼 짧은 산문에는 이제 우리가 쓰는 에세이, 그 다음에 수필, 그 다음에
짧은 산문 속에 또 하나의 산문, 그 다음에 칼럼, 그 다음에 수기, 요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 차이. 그래서 에세이는 이성적이며 논리적이다. 수필은 감성적이다. 산문은 시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도리를 나타낸다. 여기 산문. 그 다음에 지성적인 비판을 강조하는 것은 칼럼. 그럼 인생 역전의 성공담 이야기는 수기 이야기가 돼.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어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막 아버지의 한에 미쳐가지고 이 친구가 막 수산청장이 됐다 이게 아들이. 그럼 이거는 전형적인 수기죠. 수기. 그죠? 이렇게 보는 기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바다에 갖고 있는 그 신화성 뭐 이런 걸 다루면 에세이라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바다로 가서 파도를 지켜보면서 그 어떤 거기서 갖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수필. 그러면 역시 이거는 시대의 정신.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문학이 부족하다. 바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돈만 있으면 그냥 땅 사두려고 한다. 그 어떤 땅에 대한 욕망. 뭐 이거는 전형적인 육지성이거든요. 육지성. 근데 미국에는 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돈 벌면 이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요트를 삽니다. 요트. 이 꿈입니다. 꿈.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바다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 이걸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사문. 그럼 이거는 자 칼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짧은 산문이 어떤 게 있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동시에 뭐랄까 내가 쓰는 글이 이 수필이라 하는 건데 이 그래도 어느 것에 더 감량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누시던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 바다를 이끌어갔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 그래서 마젤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보고까지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통해서 바다의 문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오늘 조금 한 10분 쉬다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